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사르트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찍어서 올려서 놓고 보니까 계속 해야겠다, 중단하지 말고 이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2편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좀 오래 질질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부실하게 진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 잘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의 세계 속의 타인들 틈의 지향성.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사르트르는 후설로부터 빌려왔다라고 하지만, 후설의 지향성을 또 비판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제론과 관념론의 논쟁에 대해 특히 인간을 세계와 거리를 두는 생각이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사르트르는 뭐랄까, 하이데거라던가 이런 어떤 실존 철학자들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던가 그 뉘앙스, 그 패턴을 유사하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이 사물과 맺는 구체적 관계, 뭐 후설도 뭐 의식과 인식이 어떤 대상을 향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이는 그런 작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세계 속의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철학 연구를 변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겠죠? 인간의 의식, 즉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 의식이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이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 후설이 주창했던 지향성 개념에서 그가 느낀 매력, 그게 바로 이 개념을 통해서 관계를 모두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라고 시작을 하네요. 이 지향성이라는 이제 짧은 사르트르의 글에서 이제 그의 독창적인 철학 정립에 착수한다. 그래서 1934년 독일 체류 기간에 이 지향성이란 글을 썼는데 5년 동안 기다려야 됐다고 하고요. 현상하게 이제 말 그대로 입문하면서 느꼈던 열정, 그리고 그 이후 10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철학 저작의 방향과 일치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철학의 어떤 유파를 직접적으로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해요. 지향성에서 사르트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해 느꼈던 열정을 옮겨놓고 있는데, 300여 년의 지난 철학사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무용한, 의미 없는, 쓸모없는 인식론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체적인 경험과 접촉을 하면서 철학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몇 세기 동안 했던 얘기들이 그냥 의미 없는 형이상학적 인식론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론과 관념론의 논쟁이 핵심 문제였던 거고, 실제로는 뭐 정신이 이제 물질과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정신이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물질이 정신과 독립해서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물이 일반적으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신 속에서 존재하는 비물질적 관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그녀를 눈으로 삼켜버렸다. 이 문장과 다른 여러 기호들을 통해 실제론과 관념론의 공통되는 하나의 환상이 잘 드러난다. 이 환상에 의하면 인간이 인식한다라는 것은 삼키는 것과 동의어이다. 한 세기에 걸쳐 교습된 강단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철학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비판적 경험론, 신칸트주의 등과 같은 이른바 소화하는 철학과 모든 심리주의와는 반대로 후설은 사물을 이 의식 속에 용해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역설하고 있다. 자, 당신은 지금 이 나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나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가령 홀로 먼지를 흠뻑 뒤집어쓰고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비틀어진 지중해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서 말이다. 이 나무는 결코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으로서 의식과 관계를 맺지만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이제 후설이 얘기했던 내용과 사르트르가 이제 바라보는 지향성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죠. 당신은 여기서 베르그송의 그 물질과 기억 1장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설은 결코 실제론자가 아니다. 그는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대지 위에 서 있는 이 나무를 결코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 존재로 바꿔놓지는 못한다. 의식과 세계는 동시에 주어졌다.
본질적으로 의식의 외부에 있는 세계는 본질적으로 의식과 상관적이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현상학적 존재론에 있어서 이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유로 후설은 의식에서 그 어떤 물리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포착할 수 없는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사태를 본다. 분명히 의식이 가진 폭발이라고 하는 빠르게 발생하고 분명하지 않은 하나의 이미지를 제외하고 말이다. 결국 인식한다라는 것은 뭘 향해 폭발하는 것, 외부로 나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을 향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넘어서 저곳을 향해서 나무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나무의 외부로 도피하기 위해 의식이라는 소화기관이 가진 절반의 내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가며 나를 밀치기 때문이다. 나의 내부에서 용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내부에서 상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의 외부와 나의 외부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에서 당신의 요구와 예감을 알아보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이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이 나무를 당신의 시커먼 위 속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인식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 소유와 비교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세계 내 존재로 규정한다. 뭐 핵심이죠, 사실상. 이거 이제 다자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세계 내 존재를 운동의 개념과 비교해봐라. 그러면 존재는 세계 속에서 폭발하는 것과 동의어이다. 또한 존재는 갑작스럽게 세계 내 의식으로 스스로 폭발하기 위해 세계와 의식의 무에서 출발하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의식이 무라는 사실이 사르트르 철학에서 아주 독창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의식으로 하여금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흥분한 채 자기 자신을 포착하고 또 자기 자신과 일치하도록 해보라. 그러면 이 의식은 당장 무화되고 말 것이다. 후설은 이처럼 의식이 자기와는 다른 것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바로 지향성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나와는 다른 것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상 외부의 무언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 내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것을 괄호치고 에포케, 판단 중지하고 빼버리라고 얘기하죠. 후설은 우리에게 정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논의는 정념에 대해 아주 세련된 논의를 했던 자들에게 의해서조차도 별거 아닌 걸로 취급되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여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프루스트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내적 삶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그 여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나의 내부에서 뭐 어떤 작용을 하고 뭘 하고 뭐 어떻게 인식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으로서 그 여자가 나에게 사랑스럽게 외부 사물로서 접근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외부에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외부에 있다. 외부의 세계 속에 타인들 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가 아니고 이와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 위에서 도시에서 대중들 틈에서 사물들 틈에서 세계 내에서 인간들 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르트르의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지향성이라고. 자, 현상학은 이제 1900년대, 이제 20세기죠. 철학의 임무가 사물 그 자체로 그것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후설에 의해 창안되었다. 후설은 이런 자연과학적인 이러한 어떤 시각이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인식이 외부의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결국 그게 무엇인가를 나에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느끼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나무가 있다 의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뭐 그게 뭐 있으니까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현상학의 이런 과학적 측면 말고 오히려 구체적인 대상을 기술하는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후설의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데 후설의 현상학을 익히면서 사르트르는
베를린에 있는 연구소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지향성을 주제로 한 자아의 초월성이라는 글을 썼는데, 강한 주장을 담고 있는 이 글에서 그는 자기의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지향성 개념으로부터 풍부한 철학적 함의와 초기 소설인 구토의 초기 구상을 끌어낸다. 어떤 영감을 받은 거지. 보부아르는 나의 힘이라는 이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사르트르가 현상학을 발견하면서 상당한 흥분을 느낀 건 맞는데 현상학이 자신의 철학적 독창성에 가할 수도 있을 충격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향성에 대한 글을 해설의 형태로 쓰긴 했지만 후설학파는 당황하지 않고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지향성은 우리가 말하는 지향성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후설이 발견했을 때 사르트르는 실제론과 관념론의 논쟁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세계와 거리에 두는 생각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거 앞부분에 이제 요약된 부분에서 말한 거 다시 얘기하고 있네. 그죠? 사르트르 입장에서 철학자들이 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보다 더 분명한 환멸의 지표는 없었다. 자, 이게 뭐냐면 왜 후설은 대상과 의식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세계를 재해석하는 일종의 판단 중지하고 경험으로서 세계를 다시 받아들일 때 왜 하필이면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의식 내부에 가둬놨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면서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알려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세계 속의 사물에 일치하는 의식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달리 말하자면 철학은 계속해서 인식론적 문제와 인식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다. 사르트르는 다시 한번 인간이 사물과 맺는 구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작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세계 속의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계 속의 사물은 인식에게 어떤 대상인가 라는 것으로 철학 연구를 변환해야 할 때가 왔고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부르죠. 후설이 주창한 지향성 개념에서 사르트르가 느낀 매력은 정확히 이 개념을 통해서 관계를 다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프란츠 브렌타노가 얘기했던 이 개념을 후설은 빌려온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모든 의식은 뭐라고요? 뭔가에 대한 의식이다. 외부 사물 어떤 거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후설은 정의했는데, 의식은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물을 향한 방향성이다. 사물을 향한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후설의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또 다른 여러 기술적 개념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사르트르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후설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을 해방시켰던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가장 기술적인 개념들 중에 하나이자 사르트르의 눈에 특히 그 사물 그 자체에 이르는 후설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게 실패하는가? 왜 현상학적 환원은 후설의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개념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후설에 의하면 철학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일단 유보해요. 에포케 나오죠, 에포케. 그러니까 사물이 있다, 의자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마치 데카르트처럼. 그래서 괄호 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의식 속에, 내 인식 속에 그 대상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가, 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파악하려면 내 의식을 들여다볼 필요 있다 하면서 대상을 내 의식의 바구니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가둬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정통파 후설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을 거부함으로써 구체적 존재의 순진함 속에 머무르는 우를 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설학파에 이제 적극적인 추종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르트르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 그들 입장에서는 현상학 하는 게 아니야, 이놈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르트르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고유한 환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근데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현상학적 기술이 아닌 거고, 사물을 기술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인 셈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르트르는 현상학의 힘을 기술을 통해서 행해지는 독자들 자신의 경험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힘과 일치시킨다.
뭔 말이냐? 독자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했어. 그래, 알겠어. 괄호치고 지금까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판단 중지하고 나서 의식으로 대상을 끌어들였어. 그러면 너의 그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요구와 예감, 뭔가 새로운 요구와 예감을 알아볼 수 있겠어? 근데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했지. 그죠? 근데 이처럼 사르트르에게서 기술의 방법은 지향성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철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적 모순성, 구조적 인식적 폐쇄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비어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사르트르는 실제론과 관념론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우회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입장을 돌아보면서 초기 철학의 저작들을 다시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철학자로 남게 된다. 기술을 통해 행하는 작업이 진실로 그가 과거의 사물을 대해 취했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입장을 폐기하는 것인지를 묻는 그런 철학자로 말이다. 지향성에서 사르트르가 어떻게 실제론과 관념론 사이의 논쟁에 접근했는가를 관찰하면 이 첫 두 문장에서 벌써 일관성의 결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지향성 개념과 그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제론과 관념론 사이의 논쟁을 연결시키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이 그것이다. 자, 첫 문장에서 뚜렷하게 목격된다. 지향성 개념에 대해 가졌던 근본적인 매력은 실제론과 관념론 양편에 공통되는 사물을 의식에 동화시키려는 시도 너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제론과 관념론에 대해서 소화를 하는 철학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소화하는 철학이 뭔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외부를 향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가지고 인식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결국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이 주의를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기존의 이제 철학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계속 그 안에서 곱씹듯이 되새김질하듯이 의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해석을 했다. 데카르트처럼. 하지만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주창한 최초의 인물로 소개하면서도 단지 실제론자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지향성 개념이 자체로 실제론과 관념론 양편을 모두 넘어서는 것을 보증해준다면 후설은 관념론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1913년 후설이 순수 현상학의 지도 이념들에서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후계자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관념론을 껴안았다는 점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때가 왔다. 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후설의 이러한 어떤 현상학이라던가 이런 환원 이러한 개념이 이제 뭔가 변형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세계와 그 인간, 즉 의식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계 안에서 의식은 무엇을 향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 일반이라고 부르나? 이게 맞나 표현이? 도구 일반이라고 부르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구 연관이구나. 도구 연관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즉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야. 서로가 다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가 수단이 되고 또 서로가 수단의 목적이 되고 목적은 또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이데거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도대체 참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사르트르가 아니라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어디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되는가? 찾게 되는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만이 인간의 세계 내 존재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과 저의 죽음, 여러분들 개개인의 죽음과 단독자의 죽음, 각각 다른 죽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죽음은 오로지 나에게만 속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죽음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 세계 내 존재 그 개개인 각각에게 고유한 본질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다? 인간은 항상 불안에 살아간다. 소멸에 대한 불안, 파괴에 대한 불안. 왜? 죽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그 본질의 영향을 받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의 내용이 이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도구 연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후설이 얘기했던 지향성, 의식이 대상을 향한다라는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내에서 내 의식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계 내에 있는 것들과 도구 연관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의식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집어삼켜서 소화해가지고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하면서 판단 중지하면서 그거를 뭐 경험으로서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런 인식의 어떤 재색임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나오다시피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후계자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관념론을 껴안았다라는 게 바로 그 후설이 얘기했던 현상학의 모순, 인식론적인 어떤 그런 경험의 내재성의 한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논리 연구로 대표되는 후설의 초기 철학을 더 선호하면서 사르트르의 지향성에서 도입부에서 후설과 당시 프랑스에 살아있는 철학자였던 베르그송의 지향성 개념을 사르트르는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불필요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지향성도 후설의 지향성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후설은 지향성이란 개념을 프란츠 브렌턴으로부터 가져와가지고 후대 철학자들한테 문제의식으로서 던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후배 철학자들,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 다르게 해석한 거야. 베르그송에게는 일종의 생의 약동, 창조성, 지속되면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지향성인 거지, 대상과의 관계느니 아니면은 뭐 내부 안에서 뭐 내가 그것과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게 아니야.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지향성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약동과 변화와 이런 유지가 바로 지향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의 본질. 이해하시겠죠? 사르트르는 지향성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기 초기 저작에서 이런 관념론과 실제론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베르그송의 생철학적인 이러한 느낌들, 물질과 기억, 이러한 이론들, 여기에 나타나는 이론을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공통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이다. 따라서 사르트르가 받아들이고자 했던 지향성 개념, 이러한 것들, 실제론 관념론 극복이라는 베르그송의 철학적 야망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자기는 그래 알겠어, 뭐 엘랑비탈, 변화, 약동,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베르그송의 실제론자로 읽으려는 이러한 생각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후설의 분명한 관념론 역시 고려되어야만 했고, 사르트르는 그래서 선배 하이데거, 에드먼드 후설, 앙리 베르그송, 이러한 사람들까지 개개인이 얘기했던 각각의 이론들과는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철학을 계속 갈고 닦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진술되어야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후설의 논리 연구보다 순수 현상학의 지도 이념들에 더 몰두해 있었단 말이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무엇을 숨기려고 후설의 관념론에 대해 침묵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후설에 대해 품었던 다음과 같은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본인의 어떤 뭐랄까 현상학적 존재론이 완벽하게 가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야. 하이데거의 어떤 세계 내의 존재라는 개념에서 자기가 어떤 차용해야 될 것들, 인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베르그송의 어떤 실제론에 벗어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또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그 무의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후설이 지향성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손상시켰다는 믿음, 이거는 이제 그의 새로운 철학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특히 자아를 반성의 산물로 여기는 대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통찰력을 손상시켰다는 믿음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사르트르는 지향성 개념을 실제론과 관념론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여기고자 했던 유일한 철학자는 아니었다. 하이데거 역시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유사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제 세계 내 존재 철학, 그죠? 그 존재론적인 어떤 인식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낸 바가 있다. 드러낸 바가 있다. 그래서 역시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연구할 기간을 이제 가지려고 했지만 갖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그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자마자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하이데거에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에 대한 사르트르의 초기 응수가 하이데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네요. 하이데거는 분명 존재론보다 인식론에 주어진 우월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설명을 하고자 하는 점이다. 그죠? 하이데거가 애초에 후설의 이러한 인식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이
후설이 얘기하는 존재보다 인식. 왜? 존재한다라는 것을 판단 중지하고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비판한 거니까. 그래서 존재론을 소홀히 하는 것이 더 불만이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존재와 사물의 존재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실패한 현재 철학자들이 인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칸트는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한 하이데거의 응수는 뭐예요? 야, 외부 세계의 존재의 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세계는 이미 그 존재에 함께 존재와 같이 들러붙어 있는 거라서 인간 존재는 본성상 세계에 속해 있는 현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뭐 증명이 있고 없고가 떠나서 그냥 그 자체인데 뭘 증명을 하냐. 즉 진짜 스캔들은 지금 이론까지 증명이 한 번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진짜 스캔들이다 이놈아 라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를 외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 결과 인간 존재가 세계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세계와 들러붙어 있는 거야. 세계 안에서 나는 불안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야. 나의 본질은 죽음이니까. 나는 도구 연관으로서 내 인식은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대상들과의 인식 속에서 수단이 됐다가 목적이 됐다가 하면서 존재하는 그 자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후설과 다르게 인식을 따로 떼가지고 뭐 판단을 중지해가지고 세계가 존재하는 건 거짓일 수도 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하면서 괜히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무슨 뭐 뽑기 하듯이 가지고 와가지고 머릿속에서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를 뭐다? 다자인, 세계의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사르트르는 지향성에 대한 그래서 이 입장을 채택하기는 하지만 그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나중인 듯하다. 연구하고 나서 당시에 그러니까 1930년대는 인식론의 우월성에 대한 하이데거보다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구나. 그래? 좀 더 생각해봐야지. 이런 거죠. 의식의 그것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여러 방식을 분석하는 현상학을 통해서 부각된 가능성. 가령 의식이 단지 외부의 대상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두 요소, 의식과 대상 사이에는 그저 감정적인 나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인식론의 외부에 다양한 철학적 고찰을 하게 되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에 놓여있는 그 징검다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인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그 결과 예를 들어 그는 몇 년 지나가지고 정신이라는 제목의 정념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저작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의 흔적은 사랑과 증오같이 움직이는 무언가와 관계를 맺는 의식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왜 의식 속에서 사랑과 증오라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걸까? 도대체 그런 감정들을 수시각각 느끼고 바뀌고 변절됐다가 변심했다가 다시 확고해졌다가 한다라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식 속에는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사랑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사랑이 되려면 나의 의식과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 후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식이 어떤 걸 대상으로 관계성으로 지향해서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서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재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수많은 것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또 그것이 변하고 또 변한 것이 또 다른 걸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그야말로 아주 단순한 생각은 사랑에 대한 담론을 강박관념적인 내면 성찰로부터 구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론의 초점을 그것이 속한 자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주고 있다. 사랑받는 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화라는 개념과 대상화라는 게 나오죠.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그래서 객체화는 뭐예요? 내가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객체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대상화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던 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서야 나 혼자 있을 때도 사실상 나의 의식에 의해 감시되지만
외부에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 항상 감시되면서 나의 존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한 사르트르의 초기의 뿌리 깊은 반대를 보여준다. 왜 반대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비록 사르트르 자신도 데카르트 철학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알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뿐 아니라 사르트르는 데카르트를 자기 사유의 선구자로 환기시키긴 했어요. 왜냐? 도움을 받긴 받았으니까. 왜 사유하는 내가 존재하는 걸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유하는 게 아닐까?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왜 생각하는 나만을 의심할 수 없는 걸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능한 거 아닐까? 이거죠. 그래서 영감을 얻었던 독일 철학자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데카르트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점에 대해서 직접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사르트르의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반박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데카르트의 철학을 떨쳐버리려는 하이데거의 시도에서 사르트르가 얻게 될 교훈을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하이데거의 시각에서 보면 후설은 인간 존재, 그죠?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그리드로서 주체와 객체 모델에 대한 믿음과 인식론적 해결에 대한 강조에서 데카르트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하이데거는. 하이데거의 세계의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라는 관념을 도입한 거는 인간 존재가 사물 사이와 거의 연결 불가능한 거리를 두는 철학의 경향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왜 외부 사물이 인식을 통해서만 서로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 인식과 외부 사물은 이렇게 먼 거리를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내 내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거냐. 내가 외부 사물이고 외부 사물이 나고 내가 세계인데 이런 거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모두 나무를 의식의 내용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철학이 아직도 이 나무를 저기 배경이라는 특정 장소에 있게끔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설에 대한 비판이죠. 둘 다 후설에 대해 이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왜 환원시켜? 왜 의식의 내용으로, 왜 너의 경험으로 나무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네가 어린 시절에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나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과 함께 그냥 존재하는 거지 너의 의식으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나무가 뭐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던 뭐 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대상은 너의 의식에서 재해석돼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너무 지나친 주관적 관념론이야. 그래서 후설은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의 의식이 외부의 나무와 사물을 의미 부여하지 않더라도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그냥 너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즉시 너가 있다라는 사실이 곧 즉 세계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 해결이라는 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중요한 부분이다. 존재화부 나올 거예요. 이제 지향적 운동이라는 특성을 부여하는 우를 범하고 있진 않다. 무슨 말이냐? 바로 지향성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론적 개념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물들의 합으로 정의하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러한 개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계에 대한 사물의 합이니 뭐니 결합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르트르는 트임의 개념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하이데거가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좀 더 깊이 사유하면서 결국 의식 이것을 유지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의식의 개념을 폐기 처분했다라고 사르트르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의식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무라는 거예요. 계속 하이데거가 의식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아니구나. 사르트르가 계속 의식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인간 주체성에 대해서 뭐 데카르트를 포기했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하지만 비판은 옳지 못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왜냐? 바로 자아의 초월성에서 사르트르는 내 관심을 내 자아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부로 돌리게 될 때
뭔가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 독립된 주체, 데카르트가 믿었던 것처럼 성찰을 통해서 자기 정신 상태의 검토를 보장해주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의식은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알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게 부여되기 때문에, 무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터져 나가기 때문에 지향성은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성찰, 즉 내부의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걸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의식의 자체가 환원되고 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열, 폭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미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자, 존재와 무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실존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세계 내 의식으로서 갑작스럽게 솟아오르기 위하 세계와 나의 의식의 무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 되는가를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식과 사물 간에 어떤 것이 우선권이 되고 있는지, 또한 이 두 존재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계기가 되는지를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무라는 개념은 이제 뭔가 비존재가 아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라는 개념은 의식의 특징이자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웨이터 얘기를 하면서 웨이터는 자신이 웨이터가 아닌 뭔가 다른 존재로 존재하고자 하지만 웨이터로서 보여지는 그 뭐예요? 대상화되는 과정에 있어. 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타인에 의해서 내 존재 자체가, 이걸 이제 악한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내 존재 자체가 어떤 특정 대상으로 고정되는데 정작 나 주체는 그런 대상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의식과 관계에 있는 무의 개념은 벌레처럼 존재 한복판에 자리 잡는 거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 뭔 말이냐? 내 의식에 비어있음,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폭발할 수 있음, 다른 것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웨이터도 되고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되게 열려있는 수많은 의식의 가능성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 변형이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이데거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사유에서. 그래서 존재와 무에서 대자존재와 직자존재를 얘기하면서, 대자존재는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는 존재예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A가 되었다가 B가 되었다가, 왜냐? 의식은 비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직자존재는 사물로서, 돌멩이로서, 나무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변화할 수 없고 그 자체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굳어져 있는 존재, 정체성이라는 것이 명확히 굳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구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처음에 사르트르는 이러한 구별이 추상적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구별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 제가 얘기했던 뭐 이제 자기 기만이라던가 대상화, 이렇게 뭐 구체화시키는 것, 직자존재, 대자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닫힌방 나오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얘기 유명한 말 아시죠? 그 부분, 그 내용이 나왔던 책인데, 아무튼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라는 개념은 뭔가 여기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무엇이? 여러분의 의식이 무엇을 향해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하는 것에 대한 의식으로서 기투하는 미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비어있다.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다. 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실존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다. 뭐를? 나를, 내 본질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은 존재에 선행한다. 틀렸죠? 존재가 본질에 선행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는 무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유체계.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궁극적으로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어떤 본질적 불안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처럼 내가 아닌 무엇이든지 의식이 향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 그 엄청난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하게 말해줄 수 없다라는 그 불명확함, 부정확성, 그 애매함, 애매모호함, 내 의식의 특성 때문에 오는 필연적 불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왜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가? 왜 인간은 무이며 의식은 항상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향한다라는 것의 단점은 무엇인가? 즉자는 뭐고 대자는 무엇인가? 하이데거 철학에서 사르트르가 벗어난 건 무엇인가? 단순히 세계 내 존재에 머무는가? 아니죠. 그 존재 안에서 연관만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하지만 내가 원하는 변화 방향이 다른 이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제한되고 억제된다라는 사실이 비극이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아닌 존재로 존재하려고 하지만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저주받은 존재다. 그래서 사랑은 일종의 투쟁의 장으로서 뭐다? 인정받고자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애틋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내 정체성, 내 주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싸움, 투쟁이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없다라는 곳에서 비극이 나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한다 그랬는데 40분을 얘기했네. 빨리 말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대충 넘어가겠다라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진득하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